권사님은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였고요. 그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교회라도 나가라고,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만난 한 남자가 유독 저에게만 과하게 다정했습니다. 자리도 먼저 빼주고 가방도 먼저 들어주고 예배가 끝나면 꼭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힘든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고마움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생겼어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럴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외로운 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다가온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남자가 내 외로움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정미경이고 올해 68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0이 되던 해였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고 저는 그날부터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장례식 뒷정리하고 보험 서류 챙기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었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소리만 들렸고요. 친구들 만나서 웃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열 때마다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친구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이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 아니냐고 교회라도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하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였어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조용히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권사님, 처음 오셨나 봐요. 이쪽 자리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앞자리 방석을 먼저 정리하고 가방 놓을 자리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혼자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손이 제 가방끈을 스치는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예배가 시작됐고 저는 찬송가를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를 내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남자도 조용히 노래를 불렀고요.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갔는데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예배 끝나면 다들 거기서 점심을 먹는다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근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혼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식당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위험해요, 권사님. 천천히 내려가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제 가방을 먼저 들어줬어요. 무겁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안 무겁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사람 이름을 물었어요. 김영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죠. 교회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뒤에 섰는데 김 집사님이 제 앞에 서서 먼저 식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이랑 반찬을 덜어주고 자리까지 안내해줬어요. 권사님은 혼자 계시죠?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밥을 조용히 먹었어요. 예배당을 나설 때 김 집사님이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제 옆을 걷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계속 제 옆에 있었죠. 버스가 오자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김 집사님도 손을 들어 인사를 했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그 사람이 제가 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집이 덜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권사님,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오실 거죠?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번호를 줬나 싶었지만 아마 식당에서 교환했나 보다 싶었어요. 네, 잘 도착했다고 답장을 보냈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김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 혼자 계시면 힘드시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됐어요. 저는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김 집사님이 보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오늘도 오셨네요, 권사님. 자리는 지난주처럼 제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제 가방을 또 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또 식당으로 갔고 또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게 반복됐어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 김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식사를 함께하고 배웅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일요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집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평일엔 뭐 하세요?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동네 한 바퀴 걷고 그게 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친절했고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 집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자주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가 와 있었고 점심때쯤 되면 식사는 하셨냐는 메시지가 왔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봤죠. 처음엔 답장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답장을 안 보내면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짧게라도 답을 보냈어요. 잘 먹었다고,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권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로도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오늘 뭐 하셨냐고, 저녁은 드셨냐고, 혹시 외로우시진 않냐고 물었죠.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외롭냐는 질문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외롭죠. 근데 익숙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사람은 혼자 살게 안 돼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 다시 말했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근데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김 집사님은 왜 하필 나한테만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김 집사님과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메시지가 왔고 저녁이면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짧게 끝났던 통화가 나중엔 30분 넘게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수요일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세요? 없다고 했더니 제가 한턱 낼게요.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죠. 약속 장소는 집 근처 한식당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김 집사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수건을 건네주고 메뉴판을 펼쳐 보여줬어요. 권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된장찌개 맛있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알아서 주문을 했어요. 된장찌개 2개, 제육볶음 하나, 계란찜 하나였죠. 음식이 나오는 동안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면 끼니 거르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김 집사님은 아니라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시죠? 저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김 집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김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쩔 수 있어요. 혼자 안 계시면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밥을 계속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집사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반으로 나누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모시고 나온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걸어서 10분이면 되니까요. 근데 김 집사님은 그래도 함께 걷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서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권사님,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현관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권사님,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함께해서 기뻤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10분쯤 지나니까 또 메시지가 왔어요. 혹시 불편하셨나요? 제가 너무 나갔나 봐요. 죄송해요. 그 말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안심했다고, 다행이라고 답을 보냈죠. 그 이후로 밤 약속이 자주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고, 만날 때마다 김 집사님이 계산을 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김 집사님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권사님, 지금 뭐 하세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했더니 나와서 산책할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밤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앞 공원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김 집사님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죠. 권사님, 여기에요. 함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혼자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밤이요. 밤이 제일 길어요. 김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도 그래요.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혼한 지 15년이 됐다고 했어요. 아이는 없고 혼자 자취하면서 교회 일만 하며 지낸다고 했죠.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거라고, 사람들 만나면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들 만나면 조금 나아지고, 근데 또 혼자 돌아오면 다시 외로워지는 거였죠. 공원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자주 연락드려도 괜찮으시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김 집사님 연락이 기다려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지가 오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고,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집 앞에서 헤어질 때 김 집사님이 말했어요. 권사님, 오늘 좋았어요. 다음엔 더 자주 만나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도 자주 만나고 싶었거든요. 현관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집이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따라 공기가 따뜻한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니 김 집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권사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좋았다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왔어요. 자꾸 김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 목소리도, 그 사람 웃는 모습도 다 생각났습니다. 이게 뭘까?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김 집사님이 또 밤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먼 곳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이라고 거기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르고 머리도 정리하고 거울을 여러 번 봤어요. 이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김 집사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오늘 예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저랑 만나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좋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 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 권사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을 봤어요. 그 사람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 드려서 놀라셨죠? 근데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김 집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일까? 정말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외로운 사람끼리 끌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김 집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제 말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해요. 근데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집사님. 답장을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 집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았고, 그 사람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답은 하나였죠. 내 이야기를 내가 꺼내기도 전에 왜 저 사람은 제 외로움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파고 들어왔을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김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는 김 집사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도 집사님 생각 많이 했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요? 권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네, 진심이라고 대답했죠. 전화 너머로 김 집사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도하는 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할게요.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얼굴을 받고 만날 때마다
김 집사님은 뭔가를 챙겨왔어요.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함께 갔을 때였어요. 김 집사님이 제 팔을 살짝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저를 먼저 챙겼죠. 권사님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약국 앞을 지날 때 김 집사님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권사님, 드시는 약 있으세요? 혈압약이랑 영양제 먹는다고 했더니 들어가서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약국에 들어가니 약사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약 이름을 말하고 한 달치를 샀어요. 제가 챙길게요, 권사님. 이제부터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약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챙긴다고 했어요. 근데 김 집사님은 안 된다고 혼자 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김 집사님이 저를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김 집사님이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해질 무렵이라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았을 때 김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권사님, 저 진지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함께 살 생각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혼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집사님,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김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빠르지 않아요. 저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사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했고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게 싫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사님. 김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함께 살자고,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을 때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김 집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제 말 부담스러우셨죠? 근데 권사님, 전 진심이에요.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집사님. 좋아요. 함께 살아요. 답장을 보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메시지는 보내졌고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정말이요? 진심이세요? 김 집사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진심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부르고 싶으면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 집사님은 다음날 바로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둘이 살 아파트를 구한다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 집에서 살자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어요.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계약금을 냈고 저는 중도금을 냈어요. 혼인신고는 이사 가기 전에 했습니다. 구청에 함께 가서 서류를 냈죠.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혔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 집사님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제 집짐을 박스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사 당일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김 집사님은 계속 저를 챙겼어요. 물 마시라고 하고 앉아서 쉬라고 하고 무거운 건 본인이 다 옮긴다고 했습니다. 새집 거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아직 짐이 다 정리되지 않아서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테이프 뜯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박스를 여는 냄새가 났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함께 만들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 살림을 놓고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김 집사님이 치킨을 시켰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직 식탁도 제대로 안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보. 김 집사님이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 자요, 여보.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 집사님 숨소리가 들렸고 낯선 공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혼인신고도 했고 집도 얻었고 이제 저희는 부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냄새가 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김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고 물을 따라줬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 집사님이 뒤에서 껴안았어요. 여보, 행복해요. 함께 살게 돼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 집사님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 생활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누구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관심이 아니라 확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국에 가려고 하면 본인이 대신 가겠다고 했고 시장에 가려고 하면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죠.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자마자 김 집사님이 물었어요. 누구예요? 친구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친구라고 가끔 만나는 사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친구 만나는데 남편이 따라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상한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김 집사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긴 했지만 뭔가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누구 만났냐고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몇 시에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다 물어봤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자꾸 제 일정을 확인해요? 김 집사님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여보 혼자 다니면 불안해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다녔는데 왜 갑자기 불안하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았다고 앞으로 말하고 다니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김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저 없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외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가 된 순간부터 왜 제 생활이 이렇게 빨리 섞이기 시작한 걸까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김 집사님 생활 패턴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들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김 집사님은 절대 폰을 탁자 위에 펼쳐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화면을 아래로 엎어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김 집사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어요. 근데 김 집사님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김 집사님이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사이로 김 집사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10분쯤 지나서 김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제가 물었더니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다고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집사님 전화를 왜 화장실 가서 받았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김 집사님 휴대폰에서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바로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거실에서 김 집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다급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김 집사님이 다시 침실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한참 동안 뒤척였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제가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거든요. 며칠 뒤 김 집사님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이 있다고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나간 뒤 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침실 이불을 정리하고 서랍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집사님 서랍을 열게 됐어요. 원래는 열면 안 되는 거 알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봉투가 몇 개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은행 독촉장이었어요. 대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카드 연체 통지서, 대부업체 안내문, 소액대출 광고지 다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여보가 빚이 있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에 김 집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보, 저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김 집사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해야 하나, 서랍을 봤다고 말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면이 끓고 같이 먹었어요. 김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명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었어요. 명의요? 무슨 명의요? 김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명의라고, 본인 명의로는 개통이 안 된다고, 신용 문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서랍 속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빚 독촉장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여보, 혹시 빚 있어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 집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봤다고, 서류를 봤다고 대답했어요. 김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저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대답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 3천만 원쯤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김 집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때 빚이 생긴 거예요. 조금씩 갚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혼인신고도 했고 집도 함께 쓰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화났어요?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화난 게 아니라 당황스럽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여보한테 피해 안 줄게요. 약속해요. 김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김 집사님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빚,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 휴대폰을 숨기던 행동, 새벽에 오던 전화 다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뭘 알고 접근한 걸까요? 그날 이후로 김 집사님은 더 자주 제 명의를 요구했습니다. 휴대폰 개통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가입, 카드 발급까지 다 제 이름으로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만든 카드를 김 집사님이 주로 사용했고 청구서는 제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한도 조회 내역이 있다고 본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회한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제 이름으로 대출 알아보셨어요? 김 집사님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한도만 확인해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은 건 아니에요. 왜 제 동의도 없이 그런 걸 했냐고 물었더니 김 집사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명의를 마음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말수가 줄었고 저녁 식사도 거의 안 했습니다. 며칠 뒤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김 집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만 계속 울렸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김 집사님을 깨웠습니다. 당신 전화 왔어요. 김 집사님이 눈을 뜨더니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거절하고 다시 누웠어요. 누구예요? 제가 물었더니 스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팸이 새벽 3시에 올 리 없잖아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은요.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김 집사님을 봤습니다. 김 집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빚 때문에 독촉이 심해졌어요. 이번 달 이자라도 갚아야 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갚을 거면 드릴게요. 근데 이번 한 번만이에요. 김 집사님이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서 건넸어요. 김 집사님이 돈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값이 막혔다고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돈을 줬습니다. 근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달 사이에 김 집사님한테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갚는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히려 또 필요하다는 말만 계속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김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빚을 정리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면 더 이상 독촉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있어도 못 줘요. 김 집사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여보라는 호칭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 빚은 당신이 해결해야죠. 저한테 왜 자꾸 돈을 요구해요? 김 집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거실에서 김 집사님이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에 깨진 컵을 치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김 집사님 서랍이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봉투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어요. 대부업체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법원 지급 명령서까지 있었습니다. 금액을 다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말한 빚은 3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랍에서 제 신분증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친구 집에 먼저 갔어요.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짐을 들고 왔냐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경아, 진작 나왔어야지. 그 사람 처음부터 수상했어.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김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집에 와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카드를 다 정지하고 싶다고, 자동이체도 다 끊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본인 확인을 요구했고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카드 정지 처리를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돈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은행을 나올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 집사님이 친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와요. 얘기 좀 해요. 친구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나갔어요. 현관 밖에서 김 집사님을 마주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집에 가요. 다시 잘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었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김 집사님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김 집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잠깐만 도와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사과가 진심이면 왜 끝은 늘 부탁으로 바뀌는 걸까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지낸 뒤 저는 단기 임대방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말했어요. 협의 이혼이 어려우면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조정 이혼이 뭐냐고 물었더니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양쪽이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절차라고 했어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제 명의로 묶인 것들을 다 정리해야 했어요.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하고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김 집사님이 쓰던 카드 청구서도 제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본인이 사용하신 게 아니면 이해 신청하시면 돼요. 저는 이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하면서 김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제 명의를 사용했는지 알게 됐어요. 카드만 5개였고 미납 금액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도 전화했어요. 공동 명의로 된 계좌를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 조정 진행 중이라고 하니 절차를 안내해 줬어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은행 다 연락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 번호 누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조정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김 집사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나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짜 이혼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정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김 집사님이 뒤따라오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해요. 조정실 문이 열렸고 조정위원이 저희를 불렀어요.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먼저 말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오해하고 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집사님의 빚 독촉장, 제 명의로 된 카드 청구서, 자동이체 내역 다 보여줬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더니 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 집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만 돌려받고 싶다고, 김 집사님 빚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김 집사님은 끝까지 여보라는 호칭을 붙잡듯 불렀지만 저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당신이 필요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비어있던 자리였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김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김 집사님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정기일 통지서를 꺼내봤어요. 이제 이 종이는 필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주에 문화센터 걷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권유했던 거였어요. 저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 제 카드, 제 시간 다 돌려받았어요. 김 집사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려다 더 큰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친절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삶의 중심은 언제나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김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회에서 만났을 때 권사님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외로움은 남아있지만 내 삶의 중심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